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지샵 생방송 교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저희가 앞서서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급명세 제출까지 하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네, 카카오톡 이 플러스 친구 진행하면 이 나온 대로 진행하시면 그 1대1로 방송 시간 중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메뉴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그러면 확인 완료하셨다고 생각하고 방송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 주제는 이제 연말정산 완료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쪽 그 자료 교환을 일단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방송 들어오신 링크 하단에 보시면은 교환 다운로드 받기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시면 저희 지금 교육 고객센터 가보시면 왼쪽에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맨 첫 번째 그 연말정산 하는 법 및 지급명세 제출 방법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교환도 참고해서 그 같이 다운받아서 그 저희 방송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환 첫 장에 제가 개요부터 적어놨는데요. 이 연말정산 개요가 좀 잘려 보이네요. 제가 잠시만요. 제 얼굴을 보세요. 네. 이제 제출하시는데 이제 저희 이지샵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 직원 급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 급여, 일용직 급여, 그리고 사업소득자, 그리고 기타 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급하신 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명세를 제출을 하는지 지금 개요를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나 퇴직소득자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급명 제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이라는 걸 완료를 하고 지급명세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완료하고 지급명세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건데 나머지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는 따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지 않고요. 바로 지급명세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환해 보시면 언제 연말정산을 하고 언제 지급명세 제출을 해야 되는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교환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 지급명세 제출이 3월 10일까지다 보니까 그 원천세 신고도 3월 10일까지예요. 그래서 그 원천세 신고 3월 10일까지 하셔야 되는데 지급명세 제출만 해놓고 원천세 신고는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급명세 제출도 하시고 원천세 신고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말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있는 그 소득자만 있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뭐 고객님께서 이제 별도로 이제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2월 말까지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 네. 이것도 잘려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그 연말정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규직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을 하고 연말정산부터 어떻게 지급명세 제출까지 진행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에 연말정산 단계는 만약에 정규직 직원이 없다라고 하시면 사업소득자나 일용직이나 기타소득자만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바로 지급명세 제출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그 저희 쪽에 인사급여 메뉴에서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그래서 연말정산 쪽은 정규직 직원만 진행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도 퇴사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제가 그 앞에 적어놨는데 퇴직하는 달에 급여 지급하실 때 이미 연말정산 하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걸 이제 저장을 하시고 지급명세 제출은 이제 3월 10일까지 해주시는 건데 그때 한번 연말정산 하셨어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말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연말정산 하는 대상은 이제 2016년도 정규직 계속근로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완료하고 어떻게 지급명 제출까지 하는지 쭉 흐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장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죠?
네, 저희 장부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인사급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급여 메뉴에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가정하는 거는, 이제 연말정산 설명드리기 앞서 가정하는 거는, 일단 인사급여 메뉴에서 급여 지급한 내역까지는 다 기록을 했다는 가정하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천세 신고는 다른 곳에서 하셨지만, 저희 쪽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이제 급여 내역 똑같이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급여 지급한 내역을 아직 기록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 쪽에 이 해당하는 직원을 등록하시거나 등록까지 완료하셨다고 하면은 급여 먼저 다 지급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급여 지급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 우측 상단의 동영상 강의랑 아니면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교육했던 주제가 있거든요. 인사급여 사용 방법이라고. 그래서 지난 방송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급여 지급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지난 여기 11월 달에 한 거나 10월 달에 교육하신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 지급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 교육을 참고해서 급여 내역 먼저 다 기재를 해주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소득지급까지 완료하셨다는 가정하에 연말정산 메뉴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맨 끝에 보시면 연말정산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눌러서 2016년도 이렇게 조회하면은 아마 여기 조회되는 직원은 다 정규직 계속 근로자이실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 계속 근로자가 되어 있고 아마 여기 끝에는 제가 한번 해봐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 건데 다 미완료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정규직 근로자가 다 나타나고 여기에 퇴직자는 완료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계속 근로자는 미완료라고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알고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면 이렇게 연말정산 누르고 해당하는 직원을 각각 하셔야겠죠. 그래서 각각 하시는 건데 얘를 클릭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눌러주시고요. 입력을 눌러주시면 먼저 화면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이제 직원한테 이제 내역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내역이라면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아니면 홈택스로부터 뭐 그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보험료, 의료비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내역서들을 다 받으셔야지 일단 연말정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다 있으셔야지 지금부터 진행하는 거를 따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양가족 입력에 들어오면은 입력해야 될 버튼이 되게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기능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일단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진행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부양가족 작성하기 메뉴입니다. 이외 근로소득금액 계산하기는 기본적으로 인사급여에서 소득 지급한 내역을 바탕으로 이제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건데 혹시나 이제 급여 내역을 급여 정규직에서 수정을 하신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돼 있으실 거예요. 금액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총급여 다시 불러오기를 한번 누르시면 다시 한번 이제 새로 고치면 될 거니까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총급여는 이제 식대 10만원, 차량보조금 20만원 이것이 제외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급여 정규직에서 그 식대 비과세 10만원이나 차량보조금 20만원 이상 지급하신 분들은 그 10만원이랑 20만원이 공제된 금액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금액이랑 급여 지급하신 거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시고 혹시나 금액이 이상하다고 하시면 총급여 다시 불러오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이상하다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 금액이 이제 확인이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해야 되실 게 부양가족 작성하기라는 메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해당하는 근로자 주의하실 게 사업주 본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거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기재하실 거고요. 이 연말정산은 직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직원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걸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의 부양가족을
여기다가 기재를 합니다. 똑같이 뭐 여기는 이제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직원의 배우자라든지 직원의 직계존속이라든지 직원의 자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선택해서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선택하고 뭐 이름, 주민번호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나머지는 다 공제대상 안내 보고 기재하시면 되는데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은 맞아요. 근데 뭐 만 60세가 안 됐다든지 소득이 100만원 이제 넘어가시면은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근로소득자한테 그 다른 공제 대상이 아니고 다른 이제 가족의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 중에서 뭐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든지 보험료나 의료비 이거를 입력하실 해당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하는 금액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공제를 입력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입력은 해요. 이런 식으로 입력은 하는데 대신에 이 기본이라고 체크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만 체크를 안 하시고 저장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공제대상 안내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진 않아요. 근데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험료나 의료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공제를 입력하고 싶다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닌데 그 부양가족에 그런 해당하는 내역들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기본에는 체크를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저장하기만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직원의 내역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부분을 모르셔서 입력을 안 하시고 어디다가 입력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신에 기본에다가 체크하시면은 안 되세요. 그래서 체크만 안 하시고 저장하기 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칸을 늘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 본인, 세대주면은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세대주 요건이어야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여기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을 입력을 하시고 이제 지나가시면 되고요. 저장하기, 우측 하나 저장하기까지 누르셨으면 이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로 넘어갈 수 있어요. 처음에 아마 들어오면은 지금 제가 이거 의료비는 테스트하느라고 이렇게 아까 설명드릴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아마 나머지는 다 영어로 되어 있으실 건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금액이 자동으로 찍혀 있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간혹 어떤 걸 문의하시냐면 실제로 이 직원의 부담분이랑은 다르다 금액이. 근데 얘를 수정하고 싶은데 클릭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 얘는 근데 클릭해도 수정이 안 된다.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 이 급여 정규직 메뉴에 보시면 2016년 1월부터 2016년 말일까지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직원이 다 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쪽에 이게 자동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의 국민연금 금액이랑 뭐 고용 건강보험료 이런 게 자동 계산돼서 이미 지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 계산된 금액의 1년치 합계가 연말정산에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시면 얘를 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실제 직원의 부담분대로. 그래서 이제 자동 계산 된다고 그냥 넘어가셔가지고 이게 좀 다른 건데 이 부분은 실제로 직원이 얼마나 부담했는지를 이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부담을 이만큼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지급하기 누르시고
이렇게 수정하시겠습니까? 나오거든요. 그럼 확인 누르면 수정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누르면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지만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되는데, 이 수정을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자료 입력 메뉴로 가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우측 상단에 총급여 다시 불러오기 눌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그 총급여 다시 불러오기를 눌러야지 급여 반영이 된다고, 수정한 내역이. 그래서 이제 이걸 누르셔야지 급여 내역이 다시 반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료 수정된 것도 그 입력을 수정을 하셨다면 반드시 여기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불러오기를 하셔야지 여기 금액이 아마 수정된 걸로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금액이 바뀌실 거고요. 정상적으로 금액이 바뀌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확인해 볼 게 뭐냐면, 보통 뭐 직원의 소득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직원한테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의 보험료 소득공제라든지 주택자금 소득공제, 그리고 뭐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뭐 이런 것들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저장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세법상에 뭐라도 받아야 되는 표준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못 받는 경우에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무조건 기본값이 아니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하면은 이제 표준세액공제를 못 받고 직원이 그냥 연말정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예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준세액공제 받으시면 대신에 이렇게 건강보험 고용료라든지 보험료, 이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다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0으로 세팅이 돼요. 아니요 하면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찍혀 있지만, 만약에 이 해당하는 직원에게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리고 주택자금, 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이 건강보험료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예라고 누르시면은 13만원만큼 표준세액공제라는 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고자 하시는 경우는 예라고 수정하시고 저장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아실 거고요. 대신에 다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시고 얘를 또 얘라고 체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세법상 두 개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랑 표준세액공제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받고자 한다면 예라고 체크하시고요. 아니면 아니오라고 놓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거는 총급여 다시 불러오기에서 하셔야 된다고 알려드리려고 들어왔고요. 다음에 이제 간혹 어떤 버튼을 궁금해 하시냐면 이 종전근무지 입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혹시 다른 곳에서 일하신 분들, 해당하는 직원이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내 사업장으로 왔다라고 하시면 이 종전근무지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직원한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치해서 여기다 똑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 항목대로. 근데 만약에 해당하는 직원이 분명히 다른 곳에서 일한 건 맞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다라고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확인을 하는지 제가 교환을 자세하게 넣어놓긴 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로그인은 안 되니까 설명만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My NT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지급 명세서 제출이라고 있어요. 제가 교환을 띄워 놓을게요.
어디 있냐면 My NTS 누르면 이런 식으로 떠요. 로그인, 개인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화면에서 지급 명세서증 제출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 직원이 2016년도에 일했던 그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해서 나한테 줘도 되고요. 여기서 확인이 안 된다면 그건 종전근무지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종전근무지에서 일한 고용 형태가 뭐 일용직이었을 수도 있겠죠. 사업소득자나 그런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치를 해서 반드시 종전근무지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없으시면 그냥 상관없어요. 없으시면 그냥 바로 연말정산 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되는데 있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급여 다시 불러오기, 건강보험 공유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종전근무지까지 설명 다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버튼은 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헷갈려 하시는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의료비 명세서 작성이라든지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도 이제 무조건 눌러야 되는지, 무조건 저장해야 되는지, 특히 뭐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을 누르면, 저장하기 누르면은 이제 뭔가 금액이 리셋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걸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문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미리 좀 작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금액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작성 버튼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금액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의료비 명세 작성이라든지 기분 조정 명세서 자체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누르고 그냥 저장하기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금액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금액 입력하고 나면은 의료비 명세 작성해달라고 뜨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료비,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의료비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국세청 란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국세청에서 확인된 자료 외에 뭔가 의료비 내역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다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병원 같은 데 문의하시면 명세서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국세청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는 명세서를 일단 수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료비 명세서 수치를 하셔서 여기 기타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국세청 기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기타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국세청에서는 확인은 안 되지만 해당 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받으신 경우예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기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단체 기부금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기부는 했는데 국세청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국세청 자료는 국세청에다 기록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청 이렇게 뭐 해당하는 코드 다 있을 거니까 명세서 보시면 코드가 있거든요. 명세서상의 코드를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국세청 자료는 국세청, 그 외에 자료는 기타. 이해하셨죠? 그래서 국세청 간소화에서 확인된 건 국세청, 그 외에는 기타 이렇게 되는 거고,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로 종교 클릭하고 만약에 국세청에서 확인 안 되고 명세서만 있다라고 하시면 기부금 명세서만 있다라고 하시면 기타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거고요. 뭐 종교단체는 뭐 고유 아마 사업자 고유 등록번호일 거예요. 사업자 번호가 아니라.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 받으시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대로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 그 다음에 저장하기만 누르시면 돼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사업자 번호가 없어서 임의로 이렇게 기재하는데 다 올바르게 기재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입력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면 작성해달라고 나와요.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닫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작성 버튼 눌러서 네,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죠? 그럼 저장하기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이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장 결과 보기를 눌러서 한번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 저장하는 기능이 어떤 거냐면 총 한도를 다시 한번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간혹 이제 어떤 문의가 있냐면,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는 이유가, 분명히 나는 기부금도 있었고 의료비도 있었어. 근데 실제로 내가 신고서를 보니까 금액이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왜 공제가 안 돼요라고 문의하시는데, 이제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고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는데,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공제 금액이에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이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기부금도 0으로 되어 있는 건 이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기부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있음에도 0이라고 찍혔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대신에 의료비는 이만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저장하기까지 눌렀는데 초록색의 금액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의료비 명세서를 따로 또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급 명세 제출 외에도 의료비 명세서 제출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별도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금액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는 공제 금액이다. 그래서 금액이 실제로 내가 기부금이나 의료비나 교육비나 그런 금액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제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썼다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그 신용카드 금액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금액이 되게 쓸 게 많아요. 그래도 좀 힘들겠지만 써주셔야 되고요. 이제 신용카드 누르면은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라든지 이제 자료를 보면은 다 이게 사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보고 그대로 칸대로 나누어서만 기재해 주시면 되거든요. 위에 상반기 사용액, 아래 하반기 사용액, 2014년 사용액, 2015년 사용액, 이런 건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 보시면 저희가 회색으로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비활성화된 게 이상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비활성화 됐다고 이제 금액을 입력 못하는 게 아니고 입력 안 하셔도 돼요. 비활성화 입력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비활성화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금액 국세청에서 받아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입력하실 거는 여기 아래다가 저희가 적어놓긴 했지만, 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을 분리해서 적으시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란에는 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한 금액, 상반기 사용액이랑 2015년도 사용액에는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여기가 전통시장이랑 대중교통 이용분 제외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제외된 금액, 모두 제외된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아래 저희가 적어놓긴 했지만 상반기 사용액이랑 2015년도 사용액에는 대신에 전통시장이랑 대중교통 사용액 포함한 금액을 적어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대로 보고 기재하시면 되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기재를 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장 결과 보기 눌러서 한번 저장을 해주시는데요. 혹시 여기 설명 보시고 만약에 해당하는 직원이 중소기업 취업청년 공제 대상이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얘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저장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에다가 체크하고 저장하기 하시면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면서 저는 미리 해놔서 지금 조금 천천히 안 돈 건데요. 아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저장되시는 게. 그래서 아래 공제 내역이랑 뜨고요. 그 내역은 이 신고서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여기 신고서 보기라는 메뉴 누르시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직원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아래 얼마나 공제를 받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제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는데,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세법상 정해진 금액만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결정세액이 0이면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공제 대상 금액은 너무 많지만 이제 세액 공제는 이제 결정세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금액이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이렇게 부양가족 입력한 거 다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 확인은 아마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제 금액이 잘 찍혀 있는지 한번 신고서랑 대조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말정산 저장 결과 보기를 했으면은 그냥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연말정산을 그냥 완료했다는 개념에 불과하고요. 연말정산 완료하셨으면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올해 급여에 반영을 하고 원천세 신고랑 지급명세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올해 급여는 어떻게 기재를 하냐면, 이미 기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조회를 누르시면, 지금은 제가 이제 아까 전 연말정산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아마 그 처음에 기재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0이라고 떠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연말정산 안 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신 분들은 조회를 누르면은 이렇게 00 나와 있으실 건데, 그냥 조회만 하시고 계산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말정산 메뉴랑 연동이 돼서 이 직원의 환급액이 자동으로 뜨고요. 만약에 더 이 사람 내야 된다라고 하시면 플러스로 해가지고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거 확인하시고 지급하기 누르시면 수정이 돼요. 그래서 이 직원한테 실제로 줘야 되는 금액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완료를 하셨으면 이제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 2월 급여를 아직 입력을 안 했다라고 하시면은 입력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입력하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뜨니까 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2월 급여 내역 입력하셔서 계산하기 누르고 지급하기까지 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료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네, 세무신고하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의 모든 마지막은 거의 세무신고하기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신고하기에서 뭔가 이제 장부 쓴 내용을 신고를 직접 하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 되지만 원천세 신고도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은 2월 급여도 모두 입력했고 연말정산도 다 완료한 상태에서 세무신고하기를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조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기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지금 홈택스의 아이디가 일치하는지, 홈택스 아이디랑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일단 누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네,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신고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서가 보이면 확인하실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이 연말정산이라는 칸입니다. 이 연말정산에 지금 현재 그 연말정산 완료한 직원들 합계 금액이 잘 나오고 있는지, 저는 한 명밖에 안 해서 여기 하나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말정산 한 직원의 수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치하는지랑 지급액은 여기는 당연히 2016년도 총 그 급여 내역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는 연말정산 소득세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위에 간이세액란에는 정규직 직원의 2월달 급여 금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도퇴사란에는 만약에 2월달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퇴사 직원도 똑같이 연말정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셨으면 분명히 이 중도퇴사란에 그 금액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월달에 중도퇴사한 직원도 연말정산하고 원천세 신고해야 된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용근로란에는 일용근로자 금액이 찍힐 거예요.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소득자의 2017년도 2월달 소득 내역을 보시면 되고, 이 연말정산만 연말정산 완료한 내역이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릴 게 환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가감계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에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분명히 환급세액이 이렇게 찍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급세액이 찍혀 있는데, 이 환급 금액이 해당하는 이제 뭐 부가세 금액 같이 바로 뭐 환급이 되거나 이러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 차월, 2월 환급세액이라고 떠요. 그래서 이 금액은 계속 다음 원천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랑 상계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69만 원 정도가 이제 환급세액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3월 10일까지 했으니까 4월 10일날 원천세 신고할 때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납부세액 100만 원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환급세액 69만 원을 뺀 31만 원만큼만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2월 돼가지고 환급이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반영하고 신고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확인하기 눌렀을 때 팝업 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팝업 창이 나올 때 여기 이 전월 미환급세액에다가 다음 원천세 신고할 때 이걸 기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뭐 환급세액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환급세액이 있었는데 그거를 환급을 못 받고 계속 이렇게 2월을 시켰다, 2월 환급세액으로 떴다라고 하시면, 만약 2016년도 3월 10일날 원천세 신고할 때까지도 그 금액이 있다면 그때는 이걸 또 입력을 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하고 신고하셔야지 다음 납부세액이 상계가 돼가지고 진행이 된다. 네,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세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반영을 하고 다음 눌러서 똑같이 홈택스로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원천세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계속 하셨을 거니까. 그래서 혹시나 지금 원천세 전자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저희 동영상 강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전자신고하는 법까지 한번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홈택스로 제출하는 거 설명드릴 거는 이제 지급명세서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 세무신고하기에서 확인하실 거는 그 소득 구분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 그리고 근로퇴직,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는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가
각각 탭 구분되어 있으니까 구분돼서 각각 전자 파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를 일단 포인트로 아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용금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2016년도 4분기에 그 소득에 대해서 2월 말까지, 2017년도 2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탭을 누르시고 2017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 10월부터 12월 조회하셔가지고 만드셔서 2월 말까지 진행하셔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건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퇴입 지급명세 연간으로 들어오셔서 기간을 2017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로 놓으시고 근로소득 놓고 조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건수랑 사람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하나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정규직 근로자가 있어서 그 정규직 근로소득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설명 계속 아까 조금 포인트로 잡아드렸는데, 이 해당하는 직원이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죄송합니다. 의료비나 기부금, 이 금액이 있어, 세액공제를 받을 게 있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기부금에도 금액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세무신고하기에 들어오셔서 근로소득도 똑같이 전자파일을 만들어서 신고하시는 건데, 똑같이 여기 의료비 명세서랑 기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조회를 해서 전자세무신고 파일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정규직 직원이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하는 한 명인데 그 직원한테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도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도 있어요. 그래서 명세서 작성하기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홈택스로 전자신고해야 될 지급명세서 내역은 총 3건인 거예요. 근로소득 총급여에 대해서 1건, 그리고 의료비 명세서에 대해서 1건, 기부금 명세서에 대해서 1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장에 정규직 계속근로자가 1명이 있고, 그 직원한테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고, 혹시 사업소득자도 있고, 퇴직소득자도 있고, 기타 소득자도 다 있다, 2016년도에. 그러면 이 각각 탭을 다 조회하셔가지고 이 전자세무신고 파일 생성을 총 6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전자파일 6개가 나오시겠죠? 저장되어 있는 화면이 6개가 나와 있으면 그 6개에 대해서 각각 또 홈택스에서 제가 지금 진행드릴 과정을 6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득별로도 하는 거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 쓰면 그 명세서도 전자파일로 만들어 제출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 제출은 이제 소득별로도 하고 명세서도 진행을 해야 된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는 전자파일 한 번만 만들지만 지급명세서는 조금 해야 될 게 많아요. 대신에 과정은 똑같으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전자파일을 아까 6개 만들어야 되는 전자파일을 어떻게 저장하고 홈택스로 신고까지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업장에 사업소득자나 기타 소득자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부터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인사급여에서 소득 지급까지 완료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조회를 누른 다음에 건수 확인하고 금액이랑 하고 여기 전자세무신고 파일 생성을 누릅니다. 생성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 입력하는 란이 나와요.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란에 임의의 비밀번호 8자리를 입력해주세요. 그래서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내가 어디다 저장했는지 경로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로를 간혹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통 저장을 하시는 게 용이하시는데요. 이렇게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나서 하셔야 될 일은
홈택스 전자신고하러 가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되었다고 확인하면 바로 홈택스로 그냥 가주세요. 이렇게 홈택스로 가주시면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는 신고납부인데요. 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신청 제출이라고 있습니다. 신청 제출에 들어오시면 먼저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하실 분들은 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누르시면 되는데 근로소득자는 못 찾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라든지 퇴직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제출은 모두 이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제 아마 사업자로 로그인 하셔야지 접근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저희 쪽 동영상 강의에 나온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사업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규직 직원의 지급명세 제출한다라고 하시면 근로소득 지급명세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 제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 눌러주시고 이제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이거 각각 소득별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 회색 버튼 누르셔야 돼요. 직접 작성은 다시 작성하고 입력하시는 거니까요. 아니고요. 변환 제출 방식, 회계 프로그램 이용 등 이걸 눌러주시면 변환하시는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바탕화면에 저장한 파일을 찾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가 뜨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탕화면에 저장했다라고 하면은 바탕화면에서 해당하는 파일 찾으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이 이렇게 박혀요. 박힌 다음에 그냥 끝이 아니라 검증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 파일이 올바른지, 신고서 내용이 올바른지 한번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 파일 형식 검증하기 누르면은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는 이지샵 비밀번호나 홈택스 비밀번호가 아니라 내가 방금 전자 파일을 만들었을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입니다. 네,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내용 검증 납세자수에 1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1이 뜨고요. 1이 뜨는 걸 확인하면 그냥 또 끝이 아니라 내용 검증하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내용 검증하기 누르시면 내용 검증이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는 또 검증 결과 확인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증 결과가 또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정상 납세자수에 1이 떠요. 그러면 검증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대신에 여기 오류 납세자수라고 여기에 뭔가 1이 찍힌다라고 하시면은 그 1이 찍히는 거는 뭔가 파일에 문제가 있다든지 내가 작성한 신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번 클릭해서 오류 확인하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시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오류가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 1이라고 떠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 전자파일 제출 이동이라고 이걸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 이동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출 서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제출 서식 확인하시고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접수증이 뜨고 이렇게 확인된 접수증으로 이제 완료가 됐다는 거를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접수증을 출력 못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제출한 신고서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똑같은 그 지급 명세서 제출 메뉴 들어오시면 여기 스텝 2 제출 내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그 제출한 신고서랑 제출하신 접수증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이고요. 이 과정을 소득별로도 진행하셔야 되고, 해당하는 직원에게 의료비나 기부금이 있어서 내가 아까 전에 의료비 명세서나 기부금 명세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전자 파일을 명세서별로 작성해서 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 건수가 있으시면 이렇게 1이라고 뜨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서 전자 파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채팅창에 그런 문의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지금 맞벌이신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으면은 의료비 공제할 수 있냐고. 이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 있다. 자녀가 한 명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한 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로 설명드리니까 좀 어렵네요. 그래서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 근데 똑같이 둘 다 근로자다. 정규직이다. 정규직 근로자. 근데 자녀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직계 비속이라 표현하는데, 이 자녀 같은 경우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냐라고 지금 문의가 들어오셨는데, 이 자녀는 둘 다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부양가족으로 만약 받았다라고 하면은 배우자는 이 자녀에 대한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만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 본인에 대한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나 기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배우자가 더 중복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분이 채팅 답변도 주셨는데, 지금 어떤 사람한테 할 건지 한 명만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 기본 공제랑, 네, 의료비 공제를 한 곳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배우자가 일용 근로자인 경우가 있어요. 네. 일용 근로자인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경우 배우자는 본인인 정규직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원천 분리 과세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 금액 요건에서 제외예요. 그래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이 요건만 충족하시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조금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추가로 저희 쪽에 여기 공제 대상 안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 대상 안내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제 대상 안내를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세무상담으로 좀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방송 마지막에 진행을 하는 게 있죠. 퀴즈 진행을 하는데, 퀴즈를 먼저 띄워야겠구나. 네, 이 퀴즈 맞춰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OX 문제로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지급명세 제출까지 완료를 했어요. 근데 이때 원천세 신고도 추가로 해야 되는지, 즉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도 이제 매달 10일까지 항상 원천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그때 원천세 신고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급명 제출만 완료했으면 원천세 신고도 안 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OX로 좀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나 X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 네. 한 분, 네, 맞춰주시네요. 네, 오늘 그래서 활발하게 참여한 분 한 분이랑, 그리고 맞춰주신 분 한 분 해가지고 상품을 좀 드릴게요. 또 추가로 맞춰주실 분 없으신가요? 네, 제가 사실 오늘 3개를 준비했는데 2분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2분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2분. 제가 상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스 떡볶이,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스타벅스 카페라떼, 그리고 던킨도너츠, 이렇게 4가지로 드릴 수가 있는데 두 분께 두 분은 그냥 제가 사다를 안 타고 그냥 원하시는 걸 드릴게요. 오늘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2분 당첨자를 먼저 말씀드려야겠구나. 네, MUNTOLZ, 네, 닉네임 가지신 분이랑 CONNIEKO님, 네, 오늘 드실 수 있는 거를, 네, 스타벅스 라떼, 네네. 그러면 MU로 시작하시는 닉네임 분은 스타벅스 카페 라떼로 드리겠고요. 네, CON으로 시작하시는 분은, 네, 뭘 드시고 싶으신가요? 조스 떡볶이, 던킨 도너츠, 그리고 카페 라떼, 하나가 뭐예요? 네, 베스킨 라빈스.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은 매니저분한테 귓속말로 드시고 싶은 거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고요. 네, 혹시나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 이지샵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장부 사용 문의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에 보시면 장부 사용 문의 있는데, 네, 여기다가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남겨주시면 이제 끝나고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매니저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생방송 교육은 이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방송 교육 들어오셔가지고 접근하셨던 그 글 다시 누르셔가지고 이 생방송 교육 보러 가기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눌러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혹시 헷갈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